이 오디오북은 한국출판산업진흥원 KP파의 2020년 오디오북 제작 지원 사업 선정작입니다. 현대지성 클래식 30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아리스토텔레스 박문재 옮김 현대지성 제1권 제1장 수사학의 본질. 수사학과 변증학은 짝을 이룬다. 이 둘은 어떤 의미에서는 누구에게나 친숙한 것을 다루지만 어느 특정한 기술이나 지식 분야에 속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이 둘에 참여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누구나 어느 정도는 어떤 추론을 검증하거나 제시하고 자신을 변화하거나 남을 고발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보통 각자 성향에 따라 어쩌다 그렇게 하거나 습관적으로 그렇게 한다. 하지만 이 둘을 어쩌다 하거나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분명 가능하다. 사람들이 어쩌다 또는 습관적으로 이 둘을 했을 때 여기에서 성공을 거둔 이유를 찾아낼 수 있고 모종의 기술을 사용해 그런 식으로 이유를 찾아낸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하는 기술에 관한 글을 써온 사람들은 이 기술에 관해 단편적인 것만 다루었다고 본다. 이 기술의 핵심은 설득하는 것이고 그 밖에 다른 모든 것은 보조적인 부분인데도 그들은 설득의 몸통인 생략 3단 논법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대체로 이 기술과는 상관없는 것을 다루기 때문이다. 즉, 그들이 다루는 비방, 연민, 분노를 비롯해서 그런 유사한 심리적 감정은 이 기술이 다루는 사안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 사안을 결정하는 재판관을 목표로 삼는 것들이다. 따라서 만일 모든 재판이 적어도 오늘날 일부 국가들, 특히 법률이 잘 정비되어 있는 국가에서처럼 수행된다면 그런 글을 쓴 사람들은 아무것도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믿고 있고 실제로 그런 취지의 법률이 이미 제정되어 있어서 아레이오스 파고스 같은 곳에서는 해당 사안과 관련 없는 말을 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제대로 바르게 생각한 것이다. 재판관을 유도해서 분노나 시기나 연민을 느끼게 하려는 것은 잣대를 의도적으로 구부리는 것과 같아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송 당사자가 할 것은 오로지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증명해 보이는 것뿐이고 그 일들이 중대한 것인지 사소한 것인지 또는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를 입법자가 정해놓지 않았다면 그것을 판단하는 일은 오직 재판관 몫이고 소송 당사자들이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제대로 제정된 법률의 가장 큰 특징은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미리 정해놓고 재판관들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다. 그 이유 중 첫 번째는 법률을 제정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지닌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 기껏해야 한두 명이나 소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법률 제정이 오랜 시간에 걸친 숙고 후에 이루어지는 반면 판결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정의와 신속을 둘 다 훌륭하게 만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입법자의 결정은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적인 사건에 관한 것이지만 배심원이나 재판관이 내리는 결정은
현재의 특정 사건에 대한 것이기에 그렇다. 이 때문에 흔히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감정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재판에 개입되어 진실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고 도리어 그들의 즐거움이나 불쾌감으로 판단이 좌우되는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듯이 다른 것과 관련해서 재판관이 결정해야 할 일이 가능한 한 적어야 한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 또는 장래에 일어날 것인지 일어나지 않을 것인지 어떤 일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재판관에게 맡기지 않을 수 없다. 입법자가 그런 것을 미리 알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변론의 도입부나 본론이나 다른 부분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가만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생략 3단 논법을 능숙하게 사용해서 제대로 설득해낼지는 전혀 보여주지 않는 그런 글을 쓰는 사람은 오직 재판관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이 기술과는 아무 상관없는 법칙만 설명하라는 모양새임이 너무나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글을 쓰는 사람들은 대중연설과 법정 변론에는 동일한 방법론이 사용되고 대중연설이 법정에서 개인 간의 문제를 놓고 변론하는 것보다 더 고귀하고 시민에게 더 가치 있는 일임에도 대중연설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오로지 법정 변론의 기술 설명에만 몰두한다. 이것은 대중연설에서는 해당 사안과 무관한 것을 말하는 게 별 효과가 없는 데다가 보편적인 사안을 다루다 보니 분노와 같은 감정을 부추기는 것이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하면 대중연설에서는 재판관인 청중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까닭에 연설가는 조언자로서 자기 말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반면에 법정 변론에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배심원 청중을 사로잡는 것이 중요해서다. 배심원이 결정해야 하는 것은 남의 일이고 거기에서 자기 이해관계를 추구하며 듣는 까닭에 바르게 결정하기보다는 소송 당사자 중에서 그들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해주는 쪽의 손을 들어주기 때문이다. 앞에서 이미 말했듯이 이런 이유에서 많은 나라는 법정에서 해당 사안과 무관한 것을 말하지 않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반면에 대중연설에서는 재판관인 청중이 연설가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수사학의 고유한 방법론은 엄밀하게 따지자면 설득 작업과 연관된다. 그리고 설득은 일종의 증명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수사학에서 설득은 생략 3단 논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간단히 말해 생략 3단 논법은 설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그리고 생략 3단 논법은 일종의 3단 논법이다. 변증학 전체 또는 일부는 온갖 종류의 3단 논법을 다 똑같이 연구한다. 그러므로 3단 논법이 어떤 요소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익히고 거기 더해 생략 3단 논법이 어떤 것을 다루며 변증적인 3단 논법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생략 3단 논법에 관해서도 잘 알게 될 것이다. 진리와 진리에 가까운 것은 동일한 능력으로 파악되고 게다가 인간은 진리에 도달하는 충분한 능력을 본성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실제로도 진리에 도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알아내는 자에게는 진리를 알아내는 능력도 있다. 이상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수사학에 관해 글을 쓴 사람들이 실제로는 수사학과는 아무 상관없는 전문 기술을 설명하는 데 몰두해 왔고 그 때문에 법정 변론을 선호해 왔음을 밝혔다. 그럼에도 수사학은 유용하다. 진리와 정의는 그 반대되는 것보다
본성적으로 더 힘이 있기 때문에 수사학이 유용한 것이다. 따라서 판단이나 판결이 적절하게 내려지지 않아 진리와 정의가 패배했다면 그것은 변론한 사람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들이 비난을 받아야 한다. 또한 판단이나 판결이 적절하게 내려지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변론하는 사람이 해당 사안에 정확한 지식이 있다고 해도 청중 가운데는 그런 지식에 의한 변론으로 설득하기 어려운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지식에 기반한 변론을 하려면 어떤 가르침이 필요한데 이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내가 명제론에서 대중을 상대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설명할 때 이미 언급했듯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을 명제로 삼아 그들을 설득해야 한다. 또한 3단 논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신과 정반대 입장에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안의 모든 진상을 철저하게 알고서 옳지 않은 논증을 펴는 자를 반박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기술이나 학문 중에는 서로 정반대되는 결론을 둘 다 증명하는 학문은 없다. 오직 변증학과 수사학만이 서로 반대되는 것을 증명하는 데 관심이 있다. 하지만 증명과 관련해서 둘이 동질적인 것은 아니다. 언제나 본성적으로 참되고 더 훌륭한 것을 더 쉽게 증명할 수 있고 솔직히 말해 더 설득력도 있다. 또한 몸을 사용해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치욕스럽지만 말을 사용해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일은 치욕스럽지 않다고 한다면 이는 오산이다. 몸을 쓰는 것보다 말을 쓰는 것이 인간에게 더 고유한 속성이기 때문이다. 말에 그러한 힘을 잘못 쓰는 사람은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그것은 미덕을 제외한 모든 좋은 것들, 특히 육체적인 힘, 건강, 부, 지휘관의 직책 같은 선한 것에도 해당한다. 결국 그런 것은 선용하면 최고의 유익을 가져다 주지만 악용하면 최악의 해악을 불러온다. 또한 수사학은 변증학과 마찬가지로 특정 학문 분과에 속하지는 않지만 유용한 기술임은 분명하다. 수사학의 임무는 설득이 아니라 각각의 사안에서 설득의 유용한 측면을 찾아내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모든 기술에서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의술은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도 내에서 사람의 몸 상태를 증진하는 데 있다. 어떤 환자를 건강하게 할 수는 없어도 좀 더 나은 상태가 되도록 치료할 수는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진정한 3단 논법과 사이비 3단 논법을 가려내는 것이 변증학의 역할이듯 진정 설득력 있는 것과 설득력 있게 보이는 것을 구분하는 일이 수사학의 역할이기도 하다. 결국 궤변이냐 아니냐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의 문제다. 변증학에서 궤변론자는 의도만 있으면 얼마든지 될 수 있지만 변증가는 의도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반면에 수사학에서는 지식을 따랐을 때나 의도를 따랐을 때나 연설가로 통한다. 이제 방법론 자체, 즉 어떤 것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를 말할 차례다. 따라서 처음부터 다시 수사학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그런 후에 나머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제2장 수사학의 정의. 수사학은 각각의 사안과 관련해 거기에 내재된 설득력 있는 요소들을 찾아내는 능력이다. 다른 기술 중에 이것을 과제로 삼는 것은 없다. 다른 기술은 각각 자신의 고유한 분야에 속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설득한다. 예컨대 의술은 건강과 질병에 관해, 기하학은 크기의 속성에 관해,
산술은 수에 관해 가르치고 설득하며 그 밖에 다른 기술과 지식도 마찬가지다. 반면에 수사학은 어떤 것이 주어진다고 해도 거기에서 설득력 있는 요소를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사학이라는 기술은 특정 부류를 자기 영역으로 삼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설득력 있는 요소 중에서 어떤 것은 이 기술에 해당하고 어떤 것은 이 기술이 아니다. 이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은 연설가가 제시하지 않고도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컨대 증언이나 자백이나 계약서 등이 그것이다. 반면에 이 기술에 속한다 함은 수사학적 방법론을 사용해 연설가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전자는 사용하면 되고 후자는 찾아내야 한다. 말로 신뢰를 주는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 어떤 것은 화자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고, 어떤 것은 청중의 심리 상태와, 어떤 것은 뭔가를 증명하거나 증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 자체에 관한 것이다. 화자의 성품으로 인한 신뢰는 청중이 그를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도록 화자가 말할 때 생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일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람을 더 크게, 더 신속하게 신뢰하고, 어느 쪽이 옳은지를 똑부러지게 말할 수 없는 일에서는 더더욱 그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신뢰도 화자의 말을 통해 얻어야 하고, 화자에 대해 가진 선입관을 통해 얻어서는 안 된다. 수사학에 관해 글을 쓴 일부 사람과는 달리 우리는 화자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성품이 청중을 설득하는데 아무 기여도 하지 않는다고 보고 수사학에서 배제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도리어 정반대로 화자의 성품은 청중에게 신뢰를 주는데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한다. 청중으로 인한 신뢰는 화자의 말에 청중이 어떤 감정을 지니게 되었을 때에 생긴다. 괴로우냐 기쁘냐에 따라, 또는 좋아하느냐 미워하느냐에 따라 우리 판단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앞에서 이미 말했듯이 오늘날 수사학에 관해 글을 쓰는 사람들은 오로지 이것을 연구하고 설명하는 데만 몰두한다. 이 각각의 감정에 관해서는 나중에 감정들을 다루면서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말 자체로 인한 신뢰는 화자가 각각의 사안과 관련해 진정으로 설득력 있는 요소들 또는 그렇게 보이는 것을 드러낼 때 생긴다. 신뢰는 이 세 가지로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려면 3단 논법을 통한 추론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성품과 미덕에 대해 알아야 하며, 셋째로는 감정과 관련해서 각각의 감정이 어떤 것이고 그 특징은 무엇이며 어떻게 생기는지를 알아야 한다. 따라서 수사학은 일종의 변증학이고, 성품에 관해 다루는 일종의 윤리학일 뿐만 아니라 정치학이라고 부르는 것도 옳다. 이것이 수사학이 정치학 행세를 하는 이유이고, 수사학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지 때문이든 으스대고 싶어서든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인간적인 요인 때문이든 간에 정치인 행세를 하는 이유이다. 또한 서두에서 이미 말했듯이 수사학은 변증학의 일부이고 한 짝이다. 둘 중 어느 쪽도 제한된 특정 분야를 연구하는 학문 분과가 아니라 둘 모두 논증을 수행하는 능력을 뜻한다. 이것으로 수사학과 변증학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어느 정도 설명되었다. 진정으로 증명한 것이나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인한 신뢰와 관련해 변증학은 귀납법, 3단 논법, 사이비 3단 논법을 말하는데, 이것은 수사학에서도 마찬가지다. 수사학에서는 예증이 귀납법에 해당하고, 생략 3단 논법이 3단 논법에 해당하며, 사이비 생략 3단 논법이 사이비 3단 논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생략 3단 논법을 수사학적 3단 논법이라 부르고 예증을 수사학적 귀납법이라 부른다. 증명을 통해 설득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예증이나 생략 3단 논법에 의거해야 하고 이것 외에 다른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것을 증명하려고 할 때 반드시 3단 논법이나 귀납법을 사용해야 한다면 생략 3단 논법은 3단 논법에 해당하고 예증은 귀납법에 해당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예증과 생략 3단 논법이 서로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명제론에서 귀납법과 3단 논법을 다룰 때 이미 증명한 바 있다. 즉, 다수의 유사한 사례에 의거해 어떤 것이 그러함을 증명하는 일을 변증학에서는 귀납법이라 하고 수사학에서는 예증이라 한다. 반면 어떤 명제가 참인 경우에 그 명제와는 다른 어떤 명제가 그 명제로 인해 언제나 또는 대체로 참이됨을 증명하는 것을 변증학에서는 3단 논법이라 하고 수사학에서는 생략 3단 논법이라 한다. 내가 방법론에서 말한 것이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사학의 이 두 가지 기법에는 자신만의 고유한 장점이 있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예증을 위주로 한 연설도 있고 생략 3단 논법을 위주로 한 연설도 있다. 마찬가지로 예증을 주로 사용하는 연설가도 있고 생략 3단 논법을 주로 사용하는 연설가도 있다. 예증을 사용한 연설은 설득력에서 결코 뒤지지 않지만 청중의 호응을 더 많이 이끌어내는 것은 생략 3단 논법을 사용한 연설이다. 그 이유와 각각의 기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지금은 그 자체를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자. 어떤 말이 설득력 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설득력 있게 통했다는 것인데 이는 그 자체로 설득력 있고 신뢰할 만하거나 그 자체로 설득력 있고 신뢰할 만한 것에 의해 증명되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어떤 기술도 단지 개별적인 것은 주목하지 않는다. 예컨대 의술은 소크라테스나 칼리아스의 건강이 아니라 이런저런 다양한 환자의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주목한다. 마찬가지로 수사학도 소크라테스나 히피아스 같은 개개인의 개별적인 견해가 아니라 이런저런 다양한 사람들의 견해를 주목한다. 이것은 변증학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변증학은 아무 견해나 마구잡이로 3단 논법 추론의 전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미 검증이 끝나 또 다른 검증을 필요로 하지 않은 것만을 전제로 삼고 수사학도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충분한 고찰된 것만을 전제로 삼는다. 수사학이 하는 일은 많은 것을 결합해 이해하거나 일련의 긴 추론을 따라갈 능력이 없는 청중을 대상으로 우리가 수고한 것이긴 하지만 어떤 다른 전문 기술에서도 다루지 않는 것을 고찰하는 데 있다. 하지만 우리는 가능해 보이는 것을 고찰한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무도 고찰하지 않는다. 고찰해도 얻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3단 논법으로 결론을 이끌어낼 때 이전에 3단 논법으로 증명된 것이든 아직 3단 논법에 따라 증명되지 않은 것이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가 아니어서 3단 논법에 의거해 설명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것을 전제로 삼는 때가 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3단 논법을 따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추론 과정이 길어 청중이 잘 따라갈 수가 없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전제로 삼고 있어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변증학의 3단 논법 및 귀납법에 해당하는 수사학의 생략 3단 논법 및 예증에서 전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사용해야 하고 적은 수의 전제들, 즉 통상적으로
원래의 3단 논법보다 더 적은 수의 전제를 사용해야 한다. 전제로 사용할 것 중에서 이미 잘 알려진 게 있다면 청중이 스스로 보충해서 들을 것이고, 따라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도리에오스가 어느 경기에서 월계관을 차지한 사실을 증명하겠다면 그가 올림피아 경기에서 우승했음을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올림피아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월계관이 주어진다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모든 사람이 아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수사학적 3단 논법의 전제들이 반드시 참인 경우는 별로 없다. 그리고 개연적인 전제에서는 개연성을 지닌 결론이 도출되고, 필연적으로 참인 전제에서는 필연적으로 참인 결론이 도출된다. 따라서 생략 3단 논법의 전제 중에서 일부는 필연적이지만 대부분은 개연적인 것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생략 3단 논법은 개연적인 것과 증표를 전제로 삼기 때문에 개연적인 것은 개연적인 전제가 되고 증거는 필연적인 전제가 된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개연적인 일이란 대체로 일어나는 것이고, 어떤 이들이 정의하듯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가능성과의 관련 속에서 일어난다. 개연적인 것과 다른 가능성의 관계는 보편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의 관계와 같다. 증표 중 어떤 것은 그 표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보편을 보며 개별을 주목하게 하는 관계가 있고, 어떤 것은 개별을 보고 보편으로 가게 하는 관계도 있다. 또한 증표 중에서 필연적인 것은 증거라 불리지만 필연적이지 않은 것을 지칭하는 명칭은 따로 없다. 여기에서 내가 말한 필연적인 증표는 3단 논법의 전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이 그런 부류의 증표를 증거라고 부르는 이유다. 자기가 말한 것을 누구도 반박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자기 말이 최종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고대 언어에서 증거를 뜻하는 테크마르와 끝을 의미하는 페라스는 동의어였다. 증표 중 어떤 것은 그 표성하는 것과 관련해 보편을 보고 개별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다. 어떤 사람이 소크라테스가 지혜로웠고 정의로웠다는 사실을 증표로 삼아 지혜로운 자는 정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그 예다. 이것은 분명 증표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도출된 결론을 반박하는 일은 가능하다. 이 증표 자체가 말하는 것은 참이지만 그 결론은 3단 논법으로 도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에 어떤 사람의 몸에서 열이 나는 것으로 보아 그에게 병이 있다고 말하거나, 어떤 여자에게서 젖이 나오는 것을 보아서 그 여자는 아이를 낳은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필연적인 증표라고 할 수 있다. 오직 그런 증표만이 참되고 반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증거가 된다. 자신이 표상하는 것과 관련해서 개별을 보고 보편으로 가게 하는 증표도 있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것을 증표로 삼아 그 사람의 몸에 열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그 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 증표가 참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도출된 결론은 참이 아닐 수 있다. 몸에 열이 없는데도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우리는 개연적인 것과 증표와 증거가 무엇이고 어떻게 서로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그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설명, 그리고 그중 어떤 것이 3단 논법이 될 수 있고 어떤 것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분속론에서 자세하게 설명했다. 또한 예증과 관련해서도 예증은 귀납법이고 어떤 종류의 귀납법인지에 대해 설명했다. 거기서 예증은 전체에 대한 부분의 관계도 아니고 부분에 대한 전체의 관계도 아니며 전체에 대한 전체의 관계도 아니고 부분에 대한 부분의 관계이고 동등한 것에 대한 동등한 것의 관계이다. 즉,
두 가지가 동일한 종류에 속해 있고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알려져 있다면 더 알려져 있는 것이 예증이 된다. 예컨대 디오니시오스 1세가 호위대를 요구하는 것은 참주가 되기 위한 것임을 증명하려고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에는 디오니시오스가 그런 이유로 호위대를 요구하는 것인지를 아무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전에 페이시스틀라토스가 호위대를 요구했다가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자 참주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메가레의 테아게네스를 비롯해서 청중이 알고 있는 그 밖의 다른 모든 유사한 사례가 디오니시오스와 관련해서 예증이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예증은 참주가 되려는 자는 호위대를 요구한다는 보편적인 명제 아래 포함된다. 이상으로 우리는 이른바 예증에 속한다고 하는 증거들의 전제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지만 변증학의 3단 논법 사이에도 서로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생략 3단 논법 사이에도 아주 큰 차이가 있다. 생략 3단 논법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것은 수사학에 속하고 어떤 것은 변증법적 3단 논법에 속하며 어떤 것은 이미 정립되어 있거나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이런저런 다른 기술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청중은 그러한 차이를 알지 못하고 주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가 변증학과 수사학에서 벗어난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것은 더욱 분명해진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변증학과 수사학에 속한 3단 논법에서는 우리가 논제라고 부르는 것을 다루는데 그 논제들은 도덕과 자연학과 정치학을 비롯해서 서로 다른 수많은 지식 분과의 공통적인 일반 논제이다. 예컨대 각각의 지식 분과에서 다루는 문제의 내용과 성격이 서로 다르더라도 더 큰 것과 더 작은 것이라는 공통적인 일반적 논제를 다룬 변증학과 수사학의 3단 논법과 생략 3단 논법의 결론은 도덕이나 자연학처럼 서로 다른 수많은 지식 분과에 속한 문제와 관련한 논증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반면 특수 논제는 각각의 특정한 지식 분과와 관련된 전제에서 생긴다. 예컨대 자연학에 속한 어떤 전제로는 윤리학에 속한 3단 논법이나 생략 3단 논법을 전개할 수 없고 윤리학에 속한 어떤 전제로는 자연학에 속한 3단 논법이나 생략 3단 논법을 전개할 수 없다. 이것은 모든 지식 분과에 적용된다. 일반 논제는 특정한 지식 분과와 관련된 논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특정 분야와 관련된 지식을 알게 해주지 않는다. 반면 누군가가 특수 논제를 전제로 선택할수록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증학 및 수사학과는 다른 지식을 만들어내게 된다. 특정 분야의 최초의 원리를 알아내 그 원리들을 전제로 사용해 추론을 전개해 나가는 일은 더 이상 변증학이나 수사학이 아니라 그 특정한 지식 분과에 속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생략 3단 논법은 그러한 개별적인 특수 논제에서 나오고 소수만이 일반 논제에서 나온다. 따라서 우리는 명제론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생략 3단 논법의 전제로 사용되는 특수 논제와 일반 논제를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특수 논제는 특정한 지식 분과에 속한 전제이고 일반 논제는 모든 지식 분과에 공통된 전제이다. 우리는 먼저 특수 논제를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수사학의 유형을 알아볼 것이다. 그렇게 연설의 여러 유형을 구분해보고 그런 후에는 각각의 구성 요소와 전제를 알아볼 것이다. 제3장 수사학의 유형. 수사학은 연설을 듣는 청중에 따라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 모든 연설은 화자, 주제,
청중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서 수사학의 목표는 마지막 요소인 청중이기 때문이다. 청중은 관찰자 혹은 과거사나 미래사를 판결하는 재판관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민회 구성원은 미래사를 판결하는 재판관이고 배심원은 과거사를 판결하는 재판관이며 관찰자는 화자의 능력을 판단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수사학적 연설에는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조언을 위한 연설, 법정에서의 변론, 선전을 위한 연설. 조언을 위한 연설은 권유하거나 만류하는 연설이다. 개인적으로 또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 조언하는 자들은 언제나 이 둘 중 하나를 한다. 법정에서의 변론은 고발하거나 변호하는 연설이다. 소송 당사자는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 선전을 위한 연설은 찬양하거나 비난하는 연설이다. 또한 이 세 가지 유형의 연설이 중시하는 시간도 서로 다르다. 조언을 위해 연설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중요하다. 법정에서 변론하는 자에게는 과거가 중요하다. 선전을 위한 연설을 하는 자에게는 현재가 중요하다. 물론 그들은 종종 과거사를 상기시키거나 미래사를 예측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일 뿐이다. 이 세 유형의 수사학은 지향점도 서로 다르다. 수사학의 유형이 세 가지이듯 그 지향점도 세 가지다. 조언을 위한 연설가는 이로운 것이냐 해로운 것이냐를 지향한다. 그가 어떤 것을 권유할 때는 그것이 더 이롭기 때문에 그렇게 조언하는 것이고 어떤 것을 만류하는 것은 더 해롭기 때문에 만류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또는 아름다움과 추한가와 같은 그 밖에 다른 것은 그에게 부차적이다. 법정에서 변론하는 자는 합법적인 것이냐 불법적인 것이냐를 지향한다. 물론 그들도 이외의 다른 측면을 고려하긴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일 뿐이다. 선전을 위한 연설가는 아름다우냐 추하냐를 지향한다. 그들이 이외의 다른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부차적이다. 이 세 유형의 수사학은 그 지향점도 서로 다름을 보여주는 증표가 있는데 각 유형의 연설자는 자신이 지향하는 것 외에 다른 측면과 관련해서는 종종 반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법정에서 변론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났거나 자기가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자기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은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인정한다면 소송은 필요 없게 되기 때문이다. 조언을 위한 연설가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종종 다른 것에 대해서는 양보하겠지만 자신이 해로운 것을 권유하거나 이로운 것을 만류한다는 데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반면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이웃나라 시민을 조국이 노예로 삼는 것이 불법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전혀 고민하지 않을 것이다. 찬양 혹은 비난을 지향하는 선전을 위한 연설가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행했느냐 해로운 것을 행했느냐는 고려하지 않고 도리어 그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훌륭한 행동을 한 것을 들어 그 사람을 칭송할 것이다. 예컨대 자기 친구 파트로클로스의 원수를 갚으러 간다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아킬레오스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해서 죽는 쪽을 택했기 때문에 칭송을 받는다. 그 역시 살아남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이었지만 그런 식으로 죽는 것은
더 훌륭한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말한 것에 비추어 분명한 사실은 수사학의 세 유형이 각각 지향하는 바를 고려해 전제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학에서 전제가 되는 것으로는 증거와 개연적인 것과 증표가 있다. 모든 3단 논법은 전제에서 나오고 생략 3단 논법도 방금 말한 전제에서 형성되는 3단 논법이기 때문이다. 불가능한 것은 미래에 행할 수도 없고 과거에 행한 것일 수도 없다. 오직 가능한 것만이 미래에 행해질 수 있고 과거에 행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일어나지 않은 것은 과거에 행한 것일 수 없고 일어나지 않을 것은 미래에 행한 것일 수 없다. 따라서 조언을 위한 연설가든 법정에서 변론하는 연설가든 선전을 위한 연설가든 어떤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일어난 것인지 일어나지 않은 것인지 일어날 것인지 일어나지 않을 것인지를 고려해 전제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칭찬하든 비난하든 권유하든 만류하든 고발하든 변호하든 모든 연설가는 방금 말한 것을 증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익과 손해, 좋은 것과 나쁜 것, 훌륭한 것과 추한 것,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 중에서 어느 쪽이 크거나 작은지를 그 자체로 또는 서로 비교해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연설가는 일반 논제든 특수 논제든 방금 말한 각각의 지향점과 관련해 그 자체로 큰 것과 작은 것 또는 상대적으로 더 큰 것과 더 작은 것을 고려해 전제들을 준비해야 한다. 예컨대 이익이 되는 것이 더 큰지 작은지 또는 불법성이나 합법성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크거나 더 작은지를 고려해야 하고 다른 측면과 관련해서도 이것은 마찬가지다. 이상으로 우리는 어떤 것에서 전제를 가져와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다음으로는 조언을 위한 연설과 선전을 위한 연설, 세 번째로는 법정에서의 변론이라는 수사학의 세 유형에서 사용하는 전제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자. 제4장 조언의 범위. 먼저 조언을 위한 연설가의 조언에는 어떠한 이익 혹은 불이익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이 조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만이 그 대상이 되고 반면에 반드시 존재하거나 존재하게 될 것 또는 현재나 미래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은 조언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 즉 개연성을 지닌 것이라도 모두 조언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그런 것 중에서도 자연 발생적으로 또는 우연하게 생겨나 이익이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조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이 조언의 대상인지는 분명하다. 즉, 본질적으로 우리가 일으키는 것,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대상이다.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낼 때까지 우리는 계속 검토해 나간다. 따라서 조언의 대상이 되어온 것을 여러 유형으로 분류해 전부 열거하거나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정의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수사학에서 할 일이 아니라 좀 더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다루는 지식분과에서 할 일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까지 수사학에서 그 고유 대상이 아닌 것을 많이 다루어 왔다. 앞에서 말한 대로 수사학은 분석하는 지식을 정치학 가운데 윤리에 관한 부분과 결합한 것이어서 한편으로는 변증학을 닮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피스트들의 담론을 닮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변증학이나 수사학을 단지 연설에 관한 기술이 아니라 어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주제를 다루는 지식으로 개조해서 원래대로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학문 분과로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 변증학과 수사학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제 우리는 변증학이나 수사학에서 다룰 필요가 없는 것은 정치학에 맡겨두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조언을 위한 연설에서 다루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언의 주된 논제이자 연설가들이 가장 흔히 다루는 논제는 5가지인데, 여기에는 국가 재정, 전쟁과 평화, 국방, 수출입, 입법이 있다. 따라서 국가 재정에 관해 조언하려는 연설가는 누락된 세원은 추가하고 세입이 적으면 늘리도록 하기 위해 국가 세원에는 무엇이 있고 그 규모는 어떠한지를 알아야 한다. 또한 불필요한 지출은 없애고 지출이 너무 많을 때는 줄이도록 조언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세출도 알아야 한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추가적인 수입을 더할 때만이 아니라 지출을 줄일 때도 국부는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은 한 개인이 경험한 것만으로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발견해낸 것도 연구해야 한다. 전쟁과 평화에 관해 조언하려는 연설가는 국가의 현재 군사력과 잠재적 군사력을 알아야 하고, 현재 군사력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증강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또한 국가가 과거에 어떤 전쟁을 어떤 방식으로 치렀는지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것을 단지 자국과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인접국들, 특히 장래에 전쟁 상대국이 될 가능성 있는 나라들과 관련해서도 알아야 한다. 군사력이 더 강한 나라와는 평화를 유지하고 더 약한 나라와는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력이 동일한지 아니면 차이가 나는지도 알아야 한다. 이것도 전쟁이나 평화와 관련한 이해 득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그런 것 외에도 자국이 치른 전쟁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치른 전쟁이 어떤 식으로 끝났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국방에 관해 조언하려는 연설가는 국가가 어떤 식으로 방어되는지를 알아야 하고, 국가 방위를 맡은 군 병력의 규모와 종류와 배치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군 병력이 적으면 그 규모를 늘리고, 남아 돌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병력을 보강하여 더 안전하게 지키도록 조언할 수 있다. 식량에 관해 조언하려는 연설가는 국가에 얼마나 많은 식량이 필요한지, 그리고 식자재 중에서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무엇이고 수입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을 수출하고 어떤 것은 수입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것은 식자재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나라와 조약도 맺고 협정도 체결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자국보다 더 강대국인 나라와 교역에 이로운 나라, 이렇게 두 부류와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려면 연설가가 이 모든 것을 살피고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입법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국가의 안위는 법률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설가는 국가 형태로는 무엇이 있고 각각의 국가 형태는 어떤 조건 아래에서 성공하며 내재적이거나 적대적 요인으로 무너졌던 사례도 알고 있어야 한다. 내재적 요인에 의해 무너진다고 한 것은 완벽한 국가 형태가 아닌 모든 국가 형태에서는 지나치게 이완되거나 긴장되는 경우에 무너진다는 뜻이다. 예컨대 민주정 국가는
이완에 의해서만 아니라 지나친 긴장으로도 약화되어 과두정 국가가 된다. 이것은 매부리코나 납작코가 적당한 수준에 있으면 정상적이지만 그 형태가 지나치다면 아예 코로 생각되지 않는 것과 같다. 또한 입법에 관해 조언하려는 연설가는 과거 사례들을 연구해서 자국의 어떤 국가 형태가 적합한지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국가 형태에 대해서도 연구해서 어떤 형태가 어떤 민족에 적합한지도 알아두는 것이 유용하다. 따라서 입법에 관해 조언하는 연설가에게는 세계를 두루 여행한 사람이 쓴 글이 유용하고 국사에 관해 조언하는 연설가에게는 역사가가 쓴 글이 유용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정치학에서 할 일이고 수사학이 해야 할 일은 아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말한 것은 조언을 위한 연설가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이제 이런 것과 그 밖의 다른 것과 관련해서 권유하거나 만류할 때 토대가 되는 것을 말해보자. 제5장 행복. 사람은 개인적으로나 인류 전체로나 어떤 목표를 갖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 뭔가를 추구하거나 회피하며 살아간다고 해도 별로 틀린 말은 아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목표라는 것은 행복과 그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예시를 통해 행복이란 무엇이고 그 구성 요소는 어떤 것인지를 개략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모든 권유와 만류는 행복과 관련되어 있고 행복에 기여하는 것이냐 행복을 방해하는 것이냐와 연관된다. 행복 또는 행복의 구성 요소를 만들어내거나 적어도 그것을 줄어들게 하지 않고 늘어나게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며 그것을 파괴하거나 방해하거나 그와 반대되는 결과물을 낳는 일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행복은 미덕을 실천하는 삶, 풍요로운 삶, 지극히 즐겁고 안전한 삶, 재물이 풍족하고 육신이 편안한 가운데 그런 것을 지키고 사용할 힘이 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 어느 하나 또는 여럿이 합쳐진 것이 행복임은 거의 모두가 동의한다. 행복이 그런 것이라면 그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은 것일 수밖에 없다. 즉,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기, 많은 친구, 훌륭한 친구, 부요함, 훌륭한 자녀, 많은 자손, 행복한 노년, 그리고 육신과 관련된 좋은 것, 명성, 존경받는 삶, 행운, 미덕 또는 그 요소인 지혜, 용기, 정의로움, 절제. 어떤 사람이 이러한 좋은 것을 내적 및 외적으로 지니고 있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만족스러워할 것이다. 이외에 다른 좋은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적으로 좋은 것은 정신과 육체에도 좋다. 외적으로 좋은 것은 훌륭한 태생, 친구들, 부, 명예인데 우리는 거기에 능력과 행운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럴 때만 삶이 안전하다. 이제 행복의 이러한 구성 요소를 하나씩 똑같은 방식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민족이나 국가와 관련해서 훌륭한 태생이라 함은 그 민족이나 국가가 현재 정착한 지역에서 깊이 뿌리를 내렸거나 아주 오랫동안 살아왔고 그 최초의 통치자들이 유명했으며 다른 민족이나 국가가 부러워할 만한 유명한 자손을 많이 배출했다는 뜻이다. 개인과 관련해서 훌륭한 태생이라 함은 그 사람의 친가와 외가가 둘 다 훌륭한 가문이고 그 사람이 시민권을 지닌 부모에게서 적자로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양쪽 가문의 시조가 미덕이나 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어떤 것으로 유명했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양가에서 훌륭한 자손이 많이 나왔다는 데 있다. 훌륭한 자녀와 많은 자손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공동체와 관련해서 그것은 훌륭한 자녀들, 즉 훌륭한 청년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훌륭하다는 것은 그 청년들이 건장한 체격, 아름다움, 체력, 싸움에서 이기는 능력 같은 신체적인 미덕들, 그리고 청년의 정신적인 미덕인 절제와 용기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과 관련해서 훌륭한 자녀와 많은 자손이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위에서 말한 그런 훌륭한 아들들과 딸들을 많이 두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딸의 경우에 신체적 미덕은 아름다움과 훌륭한 몸매를 의미하고, 정신적 미덕은 절제와 자유민다운 근면함을 가리킨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남자든 여자든 이런 미덕들을 갖추기 위해 모두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케다이몬처럼 여자의 지위와 행실에 신경을 쓰지 않는 나라는 자신의 행복 중에서 절반은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를 구성하는 요소는 돈과 땅이 많은 것이다. 즉, 아주 크고 좋은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좋은 동산과 노예와 가축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 모든 것은 개인적으로 소유한 것이어야 하고 안전하며 자유롭고 유용한 것이어야 한다. 유용하다는 것은 좀 더 생산적이라는 의미이고, 자유롭다는 것은 사용과 관련해서 자유롭다는 것이다. 안전하다는 것은 소유자가 이 모든 것을 언제든지 자기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그런 방식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소유자가 이 모든 것을 증여하든 매도하든 자기 뜻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의 미덕은 소유하는 데 있기보다는 사용하는 데 있다. 부를 현실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부요함이기 때문이다. 명성이란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거나 모두에게 혹은 대부분에게 훌륭한 자나 지혜로운 자들이 원하는 어떤 특질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명예, 즉 존경받는다는 것은 선행을 행하여 좋은 평판을 얻었음을 보여주는 징표다. 이미 선행을 해온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옳지만 선행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사람도 존경을 받는다. 선행이란 안전한 삶이나 삶을 안전하게 하는 온갖 원인, 부, 그리고 특정한 때나 장소에서는 일반적으로 얻기 쉽지 않은 좋은 것을 제공하는 일이다. 많은 사람이 별것 아닌 것을 행하고도 존경을 받는데 그 이유는 그것을 행한 때나 장소에 있다. 명예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사람들이 그를 기려 제사를 드려주는 것, 운문과 산문으로 칭송하는 글을 써서 송독비를 세워주는 것, 주어지는 여러 가지 특전, 토지를 하사받는 것, 공식 행사에서 상좌에 앉을 권리를 얻는 것, 국가적으로 장례를 치러주는 것, 기념 조각상을 세워주는 것,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것, 그리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부복하는 것이나 뒤로 물러나 서는 것 같은 야만족의 관행, 각각의 시기와 장소에서 존경의 표시로 주어지는 선물. 선물은 한편으로는 재산을 부여받는 것일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명예의 징표가 된다.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두 부류 모두 선물을 바란다. 선물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재물이,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명예가 되는 까닭에 이 두 부류가 바라는 것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신체적인 미덕은 건강이다.
건강이란 모든 질병에서 자유로운 가운데 신체를 사용하는 것이다. 헤로디코스가 말했듯이 인간으로서 모든 활동 또는 대부분의 활동을 그만두는 대가로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다면 그런 상태를 행복하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름다움은 인생의 시기마다 다르다. 청년의 아름다움은 경기에서나 체력을 요구하는 온갖 일에서 힘든 것을 해내면서도 보기에도 좋은 신체를 소유한 데서 온다. 그런 점에서 오정 경기 선수들은 민첩함과 체력을 둘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다. 한창 때 남자의 아름다움은 힘든 전쟁을 치러낼 수 있고 보기에도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 반면 노인의 아름다움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힘든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리고 노년을 괴롭히는 온갖 것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체력이란 다른 것을 제 뜻대로 움직이는 능력이다. 그렇게 하려면 당기거나 밀거나 들거나 누르거나 조여야 하기 때문에 체력이 있는 사람은 이것 전부 또는 일부를 할 만한 힘이 있다. 체격의 미덕은 키와 덩치와 몸무게가 움직임이 느려지지 않을 수준에서 대부분 사람을 능가하는 것이다. 신체의 경기력은 체격과 체력과 민첩성으로 구성된다. 어떤 방법으로든 두 다리를 앞으로 뻗어 민첩하게 멀리 움직이는 사람이 달리기 선수이고, 상대방을 강한 힘으로 누르고 조여 꼼짝 못하게 하는 사람이 레슬링 선수이며, 주먹으로 가격해서 밀어내는 사람이 권투 선수이다. 그리고 레슬링과 권투를 둘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격투기 선수이고, 이 모든 종목을 다 하는 사람이 오정 경기 선수이다. 행복한 노년이란 고통 없이 서서히 늙는 것이다. 빨리 늙거나 서서히 늙기는 하지만 고통스럽게 늙는다면 그런 노년은 행복할 수 없다. 행복한 노년은 신체적 미덕과 행운의 산물이다. 힘이 없고 질병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고, 행운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고통 없이 장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체력과 건강 없이 장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신체적 미덕 없이도 장수한 사람이 많다. 지금 여기서는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살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친구의 정의를 알면 친구가 많은 것과 훌륭한 친구가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금방 드러난다. 친구란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를 위해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많으면 친구가 많은 것이고, 그들이 고결하다면 당신에게는 훌륭한 친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행운이 있다는 말은 좋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게 되었을 때 행운이 그렇게 된 전적인 혹은 대부분의 원인이거나 가장 중요한 원인일 때를 말한다. 행운을 원인으로 하여 얻은 것 중에는 기술을 통해 얻게 된 것도 있겠지만, 다수는 자연이 준 것처럼 기술과는 상관이 없다. 예컨대 건강의 원인이 기술이라면 아름다움과 건장한 체격의 원인은 자연이다. 행운으로 얻어지는 좋은 것은 대체로 시기를 불러일으킨다. 또한 행운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좋은 일의 원인이기도 하다. 형제는 모두 못생겼는데 자기는 잘생긴 것, 또는 다른 사람은 발견하지 못했는데 자기만 보물을 발견한 것, 또는 누가 자기를 겨냥해서 화살을 쏘았는데 자기는 맞지 않고 옆 사람이 맞은 것, 또는 어느 날 어떤 장소에 처음으로 갔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는데 거기에 매일 가던 사람이 그날은 가지 않아 살아남게 된 일 등이 그런 예들이다. 이 모두는 행운에 따른 것이다.
미덕은 칭찬이라는 주제와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미덕에 대해서는 칭찬을 다룰 때 정의하고자 한다.